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2입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은 저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완벽하게 속아 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컸어요. 그때 저는 36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연애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어느 날 거래처 직원이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분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며 권하는 바람에 응했어요. 일주일 후 소개팅 장소에 도착한 저는 그녀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상형에 딱 들어맞는 외모였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분위기까지 완벽했지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웃는 모습도 참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에게 연락을 보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짧은 답장이 저를 얼마나 설레게 했는지 모릅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죠.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제 말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오빠 점심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 후로도 그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시락을 싸왔죠.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1년이 넘게 연애를 하면서 저는 확신했지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연애 14개월째 되던 날 저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촛불이 켜진 창가 자리였죠. 그날 저녁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할게. 너만 있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좋아. 나도 오빠랑 결혼할게. 나도 오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완전히 콩깍지에 씌어 있었죠. 그녀의 진짜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프로포즈를 한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곧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시며 빨리 며느리감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저는 그녀와 함께 처음으로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연희가 맨날 태우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를 보니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제 성격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해해주게.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평생 공주님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식사 후 그녀의 남동생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처남될 사람은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그는 방문을 닫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형님, 정말로 우리 누나랑 결혼하실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처남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님, 진짜 후회 안 하시겠어요? 우리 누나, 형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소리야? 네 누나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거 뭐야? 너희 남매끼리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라. 됐어요. 그냥 제 말은 잊어버리세요. 저는 그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저 남동생이 누나를 시샘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조상님이 저를 구하려고 하신 마지막 기회인 줄 그땐 진짜 몰랐습니다. 이토록 그녀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반겼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태우가 복 받았어. 아버지께서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죠. 우리 아들 잘 부탁할게요. 제가 성격은 좀 급한 편이지만 마음은 착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부모님 공경하고 남편 내조하며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아들, 연희 정말 좋은 며느리감 같은데? 니들 빨리 결혼해라.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어요. 처남될 사람이 했던 이상한 경고 같은 말은 사실 이때 완전히 잊어버렸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분명 그 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죠.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행복했지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당분간은 둘이서만 지내는 게 어때? 아이는 좀 나중에 가지자. 나도 그게 좋아.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었어. 저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추억도 쌓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죠.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르셨다가 갑자기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이제 슬슬 아이 계획 세워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유, 어머니. 저희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신혼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1년 정도 지나면 아이 가질게요.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어머니의 손주 이야기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태우야,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니.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됐어?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 가져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아직 둘이서 더 있고 싶지 않아? 아니, 난 그게 좋은데. 그게 어머니가 계속 손주 이야기를 하시잖아. 사실 우리 엄마도 그러셔. 가질 수 있을 때 갖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키워두는 게 좋다고. 그리고 나도 눈치 보이고 그래.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도 1년 넘었잖아. 이제 임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1년이면 충분히 신혼을 즐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이제 아이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이제 아이 가지자. 나도 아빠가 되고 싶긴 해. 고마워, 여보. 우리 예쁜 아기 낳자. 그날부터 저희는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엽산도 챙겨 먹고 건강 관리에 신경 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아내가 저를 부르며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2줄이야.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진짜야? 나 아빠 되는 거야?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즉시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내가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장모님도 축하해 주셨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축하를 해주는 기분이었죠. 저는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 3개월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저는 급히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는 병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저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다음에 다시 건강한 아기 가지면 돼. 이번엔 운이 안 좋았던 거야.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네 잘못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어머니께서도 며느리를 걱정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연희야, 많이 힘들지?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재촉을 해서. 어머니는 그 후로 한동안 손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다시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때부터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어머니께서도 다시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우야, 너희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저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병원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아니, 혹시 모르잖아. 그래, 나도 걱정되긴 해.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걸까? 저희는 며칠 후 병원을 찾아갔어요. 각종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죠. 일주일 후 의사는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남편분도 부인분도 모두 정상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보세요. 자연스럽게 임신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우리 몸 다 정상이래.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기 생길 거야.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 편안하게 지낼게. 그러다 보면 아이는 또 찾아오겠지. 저는 아내의 말을 믿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병원 검사 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했어요. 저도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참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주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낚시를 가셨기에 적적하셨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죠. 식사 중에 어머니께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연희야, 작년에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니. 그런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너희들 진짜 노력은 하고 있는 건 맞지? 설마 아직도 나중에 아이 갖겠다고 미루는 건 아니니?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 이러다가 나이만 더 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연희 너도 이제 적은 나이 아니야. 몇 년 더 지나면 너도 30 후반이야. 요즘 TV에서 보면 여자 연예인들도 나이 들어 아이 가지려고 하니. 그 순간 아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저도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저보고 빨리 애 낳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마음고생하는 줄 아세요? 병원도 다니고 한약도 먹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급발진에 당혹스러웠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손주 타령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연희도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자꾸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태우야, 난 그게... 어머니가 먼저 선 넘으신 거예요. 제발 이제 저희 앞에서 손주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부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섭섭한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 엄마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할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아내는 식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유 아는데 나도 모르게 속상해서. 미안해. 아니야.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아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고마워. 내 편 돼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정말 아기 갖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저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아내 편에 서야겠다고요. 아내를 더욱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전히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죠. 아내가 진심으로 임신을 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말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려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임신 준비에 집중하고 싶어서.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기가 더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만두고 건강관리 제대로 하면서 임신 준비하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네가 그게 좋다면 그만둬. 생활비는 내가 넉넉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건강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죠. 고마워, 여보. 이제 정말 열심히 임신 준비할게. 저는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더 건강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후 퇴사를 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죠. 그런데 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니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내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아, 미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 폰 소리 못 들었나 봐.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 아내는 그냥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친구들을 만났다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임신 준비한다고 회사 그만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맨날 밖에 나가서 술만 마시고 다녀? 임신 준비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치겠어. 난 가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돼? 가끔이 아니잖아. 일주일에 서너 번이 가끔이야? 이렇게 할 거면 그럼 뭐하러 회사를 그만뒀어?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나았겠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만족해? 당신은 매일 회사 가서 사람들 만나잖아. 나는 집에만 있으라고? 그게 공평하니? 나도 답답해서 그랬어. 답답해서. 답답하다고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다니는 게 정상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됐지? 나 나간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죠. 아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유산 이후로 계속 아기가 안 생기잖아.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아서 친구들이라도 만나면서 잊으려고 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죠. 나도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해.
네 마음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도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내에게 경제권을 맡겼어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생활비나 카드 사용 내역도 따로 감시하듯 체크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카드 청구서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죠. 저는 급히 생활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4배가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죠. 저는 아내를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어요. 그게 저번에 내가 외출이 잦았잖아.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 만날 때 좀 많이 썼어. 미안해. 스트레스 받았다고 이렇게 돈을 펑펑 쓴다고?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통장을 보면 그때부터가 아닌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돈 관리가 안 되면 경제권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은 생활비 받아서 내가 정해준 만큼만 쓰고.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뭐? 경제권을 뺏겠다고? 지금 당신 혼자 돈 번다고 유세야? 저도 지지 않았어요. 유세가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 한 달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어떻게 돈을 모아? 이렇게 돈을 막 쓰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럼 당신이 생활비 다 주고 내가 쓸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라고? 나는 돈도 쓰지 말라고? 친구들 만나지도 말라고? 누가 쓰지 말래?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지. 합리적으로 쓰면 누가 뭐래?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한 달에 이렇게 펑펑 쓰는 게 정상이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날 전혀 이해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고 돈만 중요하지? 당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힘든 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한 달 동안 냉전 상태에 빠졌어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죠.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게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 철없이.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진심이야? 정말 다시는 안 그러는 거지? 진심이야. 앞으로 절대 이러지 않을게. 약속해.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일으켰어요. 아내는 제게 매달리며 고맙다고 했죠.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위화감을 느낀 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아내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한동안 아내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아내는 다시 밤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친구들을 만난다는 똑같은 핑계였죠. 화를 내기도 지쳤습니다. 그것보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들과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태우야, 엄마 말 이상하게 듣지 마. 근데 혹시 연희가 피임하고 있는 거 아니니?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 애도 아이 갖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엄마가 괜한 생각을 한 거겠지.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죠.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였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니, 왜 오셨어요? 어머니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찬 좀 해왔다. 근데 연희는 어디 갔니? 또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집안을 둘러보셨죠. 집안 꼴이. 걔는 회사도 그만두고 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니? 아예 살림에는 손을 놓은 거야? 대체 청소는 언제 한 건지.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길래 엄마가 대충 좀 치웠다. 그리고 이거. 그때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꺼내셨어요. 태우야, 그리고 이거 뭐니? 어머니 손에는 작은 약상자가 들려 있었죠. 저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피임약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안방 서랍에서 나왔어. 청소 테이프 찾다가 우연히 본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네요. 태우야, 네가 연희한테 직접 물어봐. 혹시 모르잖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왜? 무슨 일 있어?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와.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아내가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는 2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피임약을 아내 앞에 던졌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설명해봐! 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피임약이잖아. 당신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했던 거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생리 조절 때문에 먹었던 거야. 지금은 절대 안 먹어. 진짜야. 회사 다닐 때? 회사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게 서랍에 있어. 날 바보로 하니? 아내는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번에도 또요. 그때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면피용으로 꿇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제발 믿어줘. 진짜 지금은 안 먹어. 그냥 버리지 않고 놔뒀을 뿐이야. 맹세할게. 하늘에 맹세할게. 진짜야. 진짜 지금은 안 먹어. 나도 아기 갖고 싶어. 제발 믿어줘. 제발. 정말 지금은 안 먹는 거야? 진짜야? 진짜야. 맹세해. 다시 안 먹어. 아니, 최근에 먹은 적도 없어. 제발 믿어줘.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로 했죠. 지금 화내고 소리를 지르고 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긴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임약 발견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정말? 진짜야?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응, 2줄 나왔어. 우리 아기 드디어 생긴 것 같아.
미안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를 꼭 안았어요.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소식이었죠.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의심의 감정이 잊혀졌어요. 그만큼 아이에 대한 제 열망과 기쁨이 컸었거든요.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드디어 아빠 엄마 되는 거야. 저는 즉시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죠. 정말이니? 정말 손주를 보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잘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장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 정말 우리 연이 고생 많이 했는데 잘 됐네. 축하하네, 한서방. 장인 어른도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죠. 저는 그동안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임신을 원했던 거였어요. 제가 너무 아내를 몰아붙였던 게 아닌가 싶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임신 2개월이 지나자 아내는 입덧을 시작했어요. 입덧이 정말 심했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유, 많이 힘들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든 사다 줄게. 아무것도 먹기 싫어. 다 토할 것 같아. 저는 아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면 온 동네 편의점을 돌아다녔어요. 밤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면 차를 몰고 나갔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족발 먹고 싶어. 강남에 있는 족발집 족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족발? 아이, 당신 평소 그런 거 안 먹잖아. 그리고 강남? 우리 집에서 꽤 먼데 어디 족발집이야? 아내는 가게 이름을 말했지만 저는 처음 듣는 곳이었죠. 거기 족발 맛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응, 예전에 친구가 사준 적 있는데 진짜 맛있었어. 거기 족발 먹고 싶어. 저는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족발집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집에서 꽤 먼 거리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차를 몰고 족발집으로 향했죠. 40분쯤 걸려 족발집에 도착했고 족발을 포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죠.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저는 무심코 문자를 열어봤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마누라 믿지 마. 뱃속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제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저는 문자를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진이 전송되어 온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진 속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아내였어요. 두 사람은 무척 친밀해 보였죠. 저는 손이 떨렸지만 곧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이 방금 문자 보낸 사람입니까?
남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태우 씨 맞으시죠? 당신 누구예요? 내 아내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저는 서연희 씨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저는 서연희 씨와 과거에 약혼했다가 파혼한 사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연희 씨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저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내가 왜 당신을... 한태우 씨, 지금 부인 임신 중이시죠? 그 아이 한태우 씨 아이 아닙니다. 제 아이입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 없어. 남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직접 만나서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전자 검사 관련 자료,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 때문에 잠시 잊었던 아내에 대한 의심의 감정이 살아났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제 감정이 사실이었어요. 좋아요, 만납시다. 어디서 만날 건데요? 30분 후에 땡땡역 근처 모모 카페에서 만나시죠.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를 돌렸어요. 조수석에 놓인 족발 봉지가 눈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아내가 족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차를 몰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의 잦은 외출, 피임약, 갑작스러운 임신. 30분 후 저는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자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죠. 저는 그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40쯤 돼 보였어요. 한태우 씨 맞으시죠? 저 정우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설명해 보시죠. 당신이 한 말 진짜인지. 남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저도 서연희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완전히 속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연희 씨와 과거에 약혼했다가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갑자기 연희 씨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듣고 있었죠. 처음에는 다시 잘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한동안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희 씨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게 그녀의 선택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기가 힘든 말들이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다시 연희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녀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연희 씨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연희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당연히 제 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어요. 하지만 연희 씨는 결혼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이번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연희 씨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한태우 씨와 5년 전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흥신소 보고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이름과 아내의 이름, 결혼 날짜, 주소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그래서 더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전에 연희 씨가 첫 번째로 연락을 끊었을 때, 그때도 연희 씨가 임신 중이었다는 걸 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말은 한태우 씨 부인이 유산했다고 했던 그 아이도 아마 제 아이였을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이지만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가지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도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거지요. 연희 씨는 두 번째로 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저와 연락을 끊고 한태우 씨에게 가서 한태우 씨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거죠.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비밀을 한태우 씨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르고 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연락한 겁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제게 밀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을에서 연희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흥신소 보고서 모두 가져가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증거 고맙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네요. 제 아내를 만나야겠어요. 남자도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에는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신도 거짓이었고 지금 임신도 거짓이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속아 살았던 거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조수석에 놓인 족발 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먹고 싶다던 족발이었죠.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족발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족발 봉지를 아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족발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흘러나왔어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다 알아.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뭘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오는 줄 알아? 누구? 대체 왜 이래? 정우혁. 그 사람 만났어. 네가 그 사람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어. 아내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저는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아내 앞에 던졌죠. 흥신소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유전자 검사 을에서 다 여기 있어. 네가 한 짓거리가 다 적혀 있다고. 아내는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알지요. 이 무릎,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연기라는 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족발 봉지를 발로 찼습니다. 족발이 날아가며 내용물이 아내에게 쏟아졌죠. 아! 여보!
실수는 이런 게 실수야, 이 정신 나간 거사. 실수? 5년 동안 날 속인 게 실수야? 다른 남자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인 게 실수야?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었죠. 제발,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5년이야. 5년 동안 날 완벽하게 바보로 만들었어. 첫 번째 임신도 그 남자 아이였지? 내 아이라고 거짓말하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장 짐 싸서 나가. 10분 줄 테니까. 아니면 나한테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나가게 될 거야. 어떻게 할래? 아내는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지금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1시간쯤이 지나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죠. 다음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만큼 다 청구해주세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집으로 갈게요. 1시간 후 저는 부모님 앞에 앉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계셨죠. 그년이 감히? 당장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 아니면 화병 나서 제명에 못 살겠구나. 어머니는 즉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셨죠.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모든 증거들을 처가에도 보냈습니다. 이틀 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두 분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죠. 집안 종특이더군요. 한서방, 아이 태욱은 정말 미안하네.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네. 장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어요. 내가 잘못 키웠어. 한서방, 정말 미안하네. 내가 어떻게든 보상하겠네. 뭘로 보상을 하죠? 가세요. 보상은 법정에서 받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두 분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어요. 몇 달 후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은 저에게 전적으로 유리했어요. 전 아내는 제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재산 분할에서도 전 아내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 아내의 잘못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됐어요. 정우혁 씨도 전 아내를 완전히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전 아내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미혼모 신세가 된 거예요. 전 아내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거지요. 심지어 전 아내의 부모님마저 전 아내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전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이제 전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차단했고 연락처도 모두 지웠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관계를 끊었죠. 이제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된 겁니다. 저는 전 아내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이혼 후 한동안 저는 사람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의심부터 하게 됐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비록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지만
더 큰 불행은 막았다고 생각했죠. 만약 아이를 낳고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콩깍지에 씌어 살지 않겠다고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겠다고 했죠.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호들을 기억했어요. 처남의 경고, 아내의 잦은 외출, 피임약, 모두 명확한 신호였는데 저는 보려 하지 않았죠. 사랑의 눈이 멀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더 신중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